시작해 볼게요. 장마라고 되어 있고요. 서사갈래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사라는 말 뜻은 벌어지는 특정한 사건을 풀어내다, 사건을 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건이라는 거는 도대체 뭔데요? 주로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등. 갈등은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있을 텐데 이 소설에서는 외적 갈등이 중심을 이루게 될 거고요. 갈등이라는 건 두 사람의 서로 생각이나 욕망이 충돌할 때 그거를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갈등을 풀어내는데 어느 속에서 갈등을 풀어내야 돼? 특정한 구성, 특정한 구조 속에서 풀어낼 건데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물이 있어야지. 말 그대로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아, 쌤, 그러면은 이 소설은 장마가 배경이겠네요. 그렇지. 장마는 이 소설에서 배경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6.25 전쟁 당시 남북이 대립하고 있었던 그 시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 달 장마에는 사람이 못 살아. 뭔가 괴로운 상황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면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장마가 끝날 수도 있지. 그렇게 좀 추측해 보면서 읽어보자고. 구성 요소와 작품의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 봅시다 라고 해놓으면 그냥 유기적인 관계가 좋아.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려 있겠지. 그리고 거의 필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소설을 감상하고 서사갈래의 특징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됐어. 밑으로 내려가죠. 자, 이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우리 뭐 하고 있었다? 서사갈래.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물의 형상화, 사건의 전개를 통해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이야기를 구성. 대표적으로는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문학은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싸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세 글자로 줄이면 개연성. 상상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허구성.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사성. 이제 이러한 용어에 익숙해지실 때가 됐다. 서사갈래의 특징은요. 인물과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잖아요. 몇 인칭 무슨 시점 하면서 시점과 구성 중요하고요. 배경과 문체 있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물, 사건, 시점, 구성, 배경, 문체 이러한 아이들이 중요할 거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서사갈래, 이거 서사갈래야 혹은 이거 소설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려면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 토끼 전에 사람 안 나오잖아요. 사건에 대응하는 인물의 행동, 특성, 성격을 통해서 주제가 드러납니다. 사건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싸움 구경, 불구경. 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갈등 체크. 배경이 있어야 돼. 얘네들이 갈등 싸울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근데 그런 이유는 주로 누가 만들어줘? 배경이 만들어줘. 이야기에 현실감을 주고요. 주제를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갈등을 통해 현실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에서 갈등이랑 사건은 그냥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서술자는 있어야 합니다. 인물과 사건, 세계와 자아의 갈등이 서술자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서술자 없는 것도 있나요? 네. 희곡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없지. 서사갈래는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서술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잘 묶어서 버무려서 써야 좋은 소설이 나온다. 90페이지 넘어가고 91페이지로 바로 갈게요. 장마라는 이 소설은 이념의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정 내의 갈등. 미리 얘기할게요. 할머니하고 외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와의 외할머니 사이의 갈등. 전통적 세계관을 통해서 토테미즘. 사람이 한을 죽고 죽으면 구렁이가 돼. 이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현대소설입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 나라는 서술자, 죄송해요. 6.25 전쟁, 나라는 어린 화자의 서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얼라가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말 다 믿을 수 있나? 내가 하는 말 다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러한 서술자를 뭐라고 하냐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고 우리라면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얘는 잘 몰라. 그래서 독자는 자꾸 상상하면서 채우면서 읽어야 돼. 서사갈래의 구성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서술자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할게요. 할머니하고 외할머니가 주인공이야. 나는 그거를 관찰하는 거지.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위에다가 쓸까? 몇 인칭? 1인칭. 근데 내가 내 얘기 하나? 아니요. 할머니, 외할머니 관찰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는 것 확인. 어쩌고 저쩌고 밑으로 내려올게요. 전후 소설이고요. 중편 소설의 성장 소설입니다. 당연히 내가 성장하겠죠. 몇 군데 체크할까요? 6.25 전쟁 중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을 회상해서 쓴 전후 소설. 장마 기간 동안 경험한 어린아이 나이의 정신적 성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집안에서의 벌어진 요 사건 하나를 통해 애가 좀 컸어. 굉장히 사실적이고 상징적이고 토속적입니다.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민족의 이념적 대립과 화해의 과정을 토속적인 신앙,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그려냅니다. 사람이 한을 품고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 구렁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머리카락 태운 냄새를 맡게 해주면 된다. 무속신앙에 근거한 상징적 의미의 소재와 이 소설의 배경이자 제목인 장마의 의미는 큰 역할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싸우는데 왜 싸우냐면 자식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제재는 일단 이념의 대립과 화해라고 되어 있죠.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나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을 통해 이념의 대립과 전쟁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근데 화해는 이념이 합쳐지거나 이념상으로 화해하는 거 아니야. 화해는 오히려 어디가 있어? 토속적인 무속신앙을 통해서 화해할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이지만 여기는 빨간색으로 체크. 민족적 정서를 통해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고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념의 대립으로 빚어진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다시 밑줄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해소될 수가 있다. 이념적 갈등은 다시 밑줄 민족 정서를 바탕으로 극복 가능하다. 저것 때문에 싸웠지만 화해는 이걸로 화해할 거야. 그런 느낌. 밑에 나와 있는 작가 윤은길 작품 3개 됐고요. 91페이지 천천히 읽어보시는데 1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 다 읽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시작해 봅시다. 일단 오른쪽 잠깐만 볼게요. 제목이 장마죠. 장마는 사람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
일단 계절적 배경, 여름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고요. 장마가 오면 우중충하지, 암울한 분위기. 장마라는 말 자체가 뭐야? 길게 오랫동안 비가 오는 거죠. 쉽게 끝나지 않는 6.25 전쟁을 상징합니다. 라는 거.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본문 보고 하셔야 되니까 왼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제 또 조금 키워봅시다. 6.25 전쟁으로 나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로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6.25 전쟁 시대적 배경, 그리고 따지면 이 소설에서의 나타나는 비극의 원인이지. 나는 소설적으로 보면 서술자고요.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랬죠? 1인칭 관찰자.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라서 서로 거북한 상황이지만 아들들끼리는 이념적 대립을 하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즉, 할머니와 외할머니한테는 이념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어느 날 낯선 사람의 꾀임에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으로 온다고 말한 일로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다. 그치, 경찰서 끌려가서 고문 좀 당하고 와. 할머니는 삼촌 팔아먹었다면서 이런 백정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외면하고 슬쩍 지나가지만 할머니와 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지.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들 다 쓸어버려라 라고 저주를 퍼붓고, 삼촌을 기다리던 할머니는 뭐야, 내 아들 죽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가 받아들여서 큰 싸움을 벌리고, 할머니와 나 사이에 갈등 살짝 나타났고, 이제는 어떻게 여기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의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지.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펼쳐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버려두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는 삼촌이 죽었을 거라고 체념을 하는데, 할머니는 삼촌이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를 채근합니다.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맹목적인 믿음,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이지. 자식 사랑. 내 새끼는 살아있어.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놓으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등에다가 네모치죠. 왜? 우리 아들 오는 길 잘 살펴서 오라고. 이 장명등이라고 하는 이 등이 꽤 중요한 기능을 할 겁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 등이 꺼지면 이 집안 난리 날걸? 이렇게. 할머니가 대문간에 서서 호통을 치는 바람에 혼곤한 잠을 깨었다. 날은 뿌옇게 밝았으나 아직도 꼭두새벽이었다. 가뜩이나 짧은 여름밤인데, 여름밤 요것도 은근슬쩍 지나가는 배경이죠. 그런 정도는 자나마나였다. 잠을 설친 탓에 머릿속이 띵 울리고 눈꺼풀은 슬슬 감겼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편이었었다.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밑줄,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왜 집안 식구들이 다 피곤해? 할머니가 사람들 들들 볶고 있어. 준비하라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시키고. 응? 아버지는 부왕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서 푸석푸석했고, 어머니는 숫제 깡마른 대꼬챙이 삐쩍삐쩍 살이 말라가고 있어. 할머니의 성화에 시달린 가족의 모습, 옆에다가 한마디 더 써야 되겠는데, 묘사. 묘사는 인물을 뭐 하기예요? 보여주기 하는 거지.
외가 식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은 없었다. 그렇지. 사실 얹혀 사는 입장이니까 좀 눈치도 보이고 뭐 할 일 없나요? 해가지고 하면은 일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은 청정해가지고 싱싱하고 푸르러 생명력이 넘쳐. 마치 어떻게 꺼지기 전에 불꽃 마지막에 확 불사르는 것처럼. 첫 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과로 게으른 소 잡돌이 하듯 소한테 일 시켜야 되는데 소가 게을러. 그러면 어떻게 해? 욕하고 때리고 그러지 않겠어?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놓고 무섭게 닦아 세우는 중이었다. 혼내는 거지. 체크,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불길한 징조를 암시합니다. 소설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합니다. 뭐라고 해요? 복선이라고 하죠. 이 집안에 일어날 불길한 사건은 뭐 있어? 삼촌 죽는 것밖에 없지 뭐. 아직 반이 넘게 남아 있었는데 바람이 언제 끄고 갔는지 유리깃에 물기가 촉촉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빈정이 상해버렸다.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버렸다. 여기에서의 하느님은 교회의 그 하느님 아니에요? 일단 요거 중요해. 할머니는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어. 됐나요?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도대체 그 장명등이 뭐길래요? 장명등. 집에 먼 길 떠난 사람이 있을 때 어두울 때 잘 찾아오라고 켜두는 거지. 할머니는 장명등 켜놨죠. 왜 켜놨어요? 삼촌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근데 그 장명등이 꺼졌다? 할머니 기분 나쁠 만도 해.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장명등의 상징적인 의미,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나타냅니다. 체크. 장명등이 꺼졌다. 불길한 일이 있을 것이다. 암시해 줍니다. 이렇게. 노발대발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93초.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동생 살펴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 줄 알 순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할머니 지금으로 따지면 통장 움켜쥐고 있는 거지. 관과 장롱의 열쇠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 라고 선언해버렸다. 지금까지는 나의 아버지, 아들한테 맡겨놨었던 통장, 너희 자식 통장 다 가져와. 지금부터 돈 쓸고 뭐 할 거면 나한테 다 허락받고 해. 이거죠. 갱사 싫은 날 아직부터 옆편네가 집안에서 큰소리하면 뗄 일도 안 되는 법이니께 이만침 효들고 참는다만 후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면서 어머니 저희한테 전부 다 맡겨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엄청 감시할 거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뒷전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표면적 의미는 신경 쓰지 않겠다지만 체크. 내가 하나하나 니들 다 감시하겠다. 이 이야기인 거죠. 결국엔 할머니가 불만인 거야. 장명등 꺼진 거에 대해서. 말을 마치고 할머니는 거듭 혀를 짰다. 큰 자석이라고 있는 것이 저 모양이니 할머니는 양쪽 팔을 회회 내저으며 불이 나게 안채로 향해 섰다. 안채라는 이 할머니가 거처하는 공간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질이 복도 못하고 난 년이지 나만침 아들 며느리 복도 없는 년도 드물 것이요 라면서 혼잣말이지만 아들 며느리 좀 똑바로 해라 라는 질책인 거지. 사랑채 앞을 지나면서 또 혼잣말했다. 사랑채도 공간 중요합니다. 외할머니의 거처예요. 올해 수능 특강에 여기 장마가 있거든요. 이 공간, 안채와 사랑채 그 사이에 있는 이 마당의 공간의 의미를 물어본 문제가 그 지문이 있었어요.
말은 혼잣말이지만 실상은 이웃에게 들릴 때까지 가까운 소리였다. 외할머니에 대한 할머니의 반감. 왜 외할머니에 대해서 할머니는 반감을 가지고 있지? 할머니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빨갱이들 다 쓸어가 버려라. 내 아들 죽으란 얘기인가? 이거였으니까. 할머니가 자신이 복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아들 며느리를 질책하기 위한 겁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한 개도 까딱하지 않았다. 어때? 지금 이 글의 서술자 나는 할머니 엄청 관찰하고 있죠? 방문을 꽝 닫고 들어앉은 후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합니다. 괄호 열고 간접 제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일전 상관하지 않다. 죽이 끓든 밥이 끓든 괄호. 제가 이렇게 괄호 채우는 부분들은 빈칸 채우기 이렇게 서술 객관식 나올 수 있는 애들 빈칸 채우고 있어요. 그 대신 봉창에 달린 작은 유리 너머로 늘 마당을 감시하면서 할머니 방이 있어. 옆에서 보면 요렇게 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요만하게 창문 하나씩 있거든. 옛날 집. 여기에 이제 얼굴 내밀고 이렇게 애들 보고 있는 거지.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보았다. 우리는 숫자대로 하나씩 빗자루나 연장 같은 걸 들고 나와서 감시의 눈초리를 느껴가며 마당 쓸고 마룻 닦고 집 안팎에 거미줄을 걷고 고모도 나오고 이모도 합세해서 모두들 바삐 움직인 보람이 있어서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안이 말끔히 청소가 되었다. 별표. 장마는 뭘 상징했었었지? 6.25 전쟁. 6.25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상징했었는데 그게 집안이 말끔히 청소가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조국이 어떻게 정돈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암시해 주죠. 이모와 고모는 어머니를 도우러 부엌으로 가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이르는 소로와 텃밭 사이에 긴 밭도랑을 내어 물기를 빼느라 식전부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지. 자식과 관련된 일인데 이 정도까지 하지. 나는 할머니 이해해. 옆에 오른쪽 볼게요. 사건의 전개 양상 됐고 청소로 말끔해진 집에다가 밑줄 체크. 그리고 밑으로 쭉쭉 내려옵시다. 여기 가족애로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나아지는 것 같진 않았다. 그게 아니야.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고요. 역시 소설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였었다? 갈등.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입니다. 어쨌든 갈등이 눈에 보이고 있는 거니까요. 밑에 나와 있는 거 93페이지 밑에예요. 외적 갈등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옆에다가 괄호 열고 할머니 대 할머니니까 개인 대 개인의 갈등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싸운다라는 건 국군 인민군 사이의 갈등인 거니까 일단 또 밑줄 그을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갈등인 동시에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민족의 분열과 갈등을 상징합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화해한다면 이데올로기로 인한 민족의 갈등이 화해될 수도 있겠군 암시해 주는 거죠. 나와 할머니 사이에 갈등 슬쩍 있었다라는 거 확인. 그리고 나중에 되면 할머니가 나 용서해 줘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하늘은 아직 흐렸다. 좋을 날이 아직 오지 않을 것 같다.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체크. 가족의 불행이 아직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가족의 불행이 아직 끝나지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그래서 소설의 배경이 중요한 거다. 배경이라는 말 써놓으셔야 되지.
그러나 서녁 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고 서쪽 하늘 귀퉁이가 조금 맑아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도 불었다. 어머,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어.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가슴이 두근두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날씨가 꼬질꼬질한 거는 불길한 힘을 암시해 주는데 날씨가 맑아질 것 같아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암시가 되죠. 그것만도 우리에겐 참 다행스러웠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장마면 징글징글한 거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민족 전체에서. 결국에 이 소설은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러니까 할머니는 북한 대표고 외할머니는 남한 대표였었던 거지.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 그렇지, 얼마나 동네 시끄럽게 정리하고 있었겠어. 소문이 난 거지. 첫 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 하고 싶었었던 얘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였다. 이게 주된 관심사지. 날씨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접근했고 아낙네들은 부엌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여기 빨간색 네모.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다. 잔치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집에 어른들 빼짝빼짝 마르고 있는데 저마다 연줄을 찾아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인 거죠. 잔치집인 것처럼 이 상황 판단 못하고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되어 있지. 왜? 얼라라서 그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그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그래, 너네 집 할머니 그 무당말 믿는 거는 알겠어. 근데 너네들도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물론 그들은 미신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비치지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려 놓을 수 있는 데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을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었다. 다시 여기는 다른 색으로 네모. 요만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그만큼 노골적이지 않았다. 다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 잘 나올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위에 부분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으로 나와 있고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어른이 된 나가 과거 회상하는 시점이에요. 시점이 바뀌는 거는 아니야. 서술자가 바뀌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그건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랬었구만.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가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고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라는 것들. 다시 이 부분은 어떻게? 어린 아이의 시점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그런 말을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아유 저놈의 자식들 동네 사람들 우리 일을 가지고 지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었을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지도 그때 다 사람들 속마음 알고 있었겠지.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을 병이니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덜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진짜 쓸모없는 격려하고 간 사람이 있었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구분하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는 어린 시절 나의 시점에서, 초록색으로 체크해 놓은 건 어른이 된 시점에서 내가 한 이야기.
이렇지. 그래서 시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94페이지 오른쪽 나와 있는 거 여기 볼게요. 시점의 특징 빨간색으로 별표. 어린아이의 시점과 어른의 시점이 둘 다 있다라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해.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보여줍니다. 어디가 있어? 어린아이의 시점에선 아예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삼촌 팔아먹었지.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비합리적인 할머니의 행위를 비판 없이 묘사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옆에다가 또 이렇게 하나 더 써놓을까요? 할머니의 행위를 관찰만 한다. 관찰만 한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다 이해가 돼. 어른인 시점에선 어린 시절의 회상을 통해 이념 대립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거구나. 그 다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린 관찰자의 한계를 보완해 줍니다. 즉 요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돼. 초록색으로 네모쳐 놓은 거. 초록색으로 네모쳐 놓은 게 어린 관찰자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인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공존해서 객관성을 부여합니다. 별표.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은 이제 좀 믿을만하군 이라고 판단이 설 거라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올게요. 시간이 진 시, 아침 7시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집은 더욱더 붐볐다. 왜?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을 그냥 구경거리로만 생각하고 있어. 마을 안에서 성 한 발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온 듯 싶었다. 과장법. 혼자 진군의 집마루에 앉아서 담배 피우는 낯선 사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 삼촌 잡으려고. 사실 얘네도 믿지는 않았을 거야. 혹시나 해서 온 거지.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 아침밥도 못 먹었다. 왜? 삼촌이 와야 같이 먹으니까.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드기 참는 돌이 뱉긴 없었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여기도 역시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얘기해주자. 빨간색. 마침내 진시였다. 두근두근.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 사실은 7시예요. 문학적 사실과 실제적 사실이 다르게 서술됩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실수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어린아이가 서술자라서 시간도 제대로 모르는 애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모두들 흥분에 쌓여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자성어 학수고대. 하계의 목처럼 괴롭게 기다립니다. 자꾸 시간이 지나는데 9시, 10시가 돼도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삼촌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 사람들은 어떻게? 한두 시간 정도, 길어봐야 1시간 정도 기다렸다 가겠지. 죄다 흩어진 다음에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구장 어른과 진군의 식구들만. 와, 우리 집을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밖에 없어. 이렇게 나중까지 남아서 시리에 잠긴 우리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진짜 우리 걱정해주는 건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구렁이 나왔을 때도 막 이렇게 일 수습하고 도와주는 건 요 사람들이야.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 침통했다. 할머니가 오히려 침통하지 않아. 야, 너무 늦었으니까 니들 밥이나 먹어라. 뜨적뜨적 수저를 놀리는 심란한 얼굴에 비해 반찬 많은 명절날만큼이나 걸어서. 반찬 너무 맛있는 반찬이었어. 기왕 해놓은 밥이니까 먼저 들라고 하면서 할머니 자신은 한사코 조반상을 거부해버렸다.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이었다. 할머니는 정말 어떻게
완전히 삼촌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얘기했어. 애당초 말이 났을 때 말이지 나는 시간 같은 건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어. 중요한 건 그 날짜지.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대.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 간혹 실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 점쟁이가 하는 일은 따져서 못하겠냐는 거다. 아유, 이 점쟁이가 날짜는 맞추고 시간은 못 맞추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있죠? 아전인수. 아전인수. 사건이 터졌을 때 나 좋은 식으로만 해석합니다.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다고 해도 시간만큼은 이쪽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다. 옆에 진시가 지났는데도 할머니가 태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촌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창창이 남아있어. 지금 대충 한 9시가 돼도 12, 13, 14, 한 15시간 남았어? 15시간 안에만 우리 아들 오면 돼. 여느 때라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모자 겸상 같은 방에서 밥상에서 밥 먹겠다. 할머니는 아주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위기 3의 핵심이죠.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칠 거예요. 94, 95페이지에서 문제 하나 내라고 하면은 얘예요. 한 문제 내라고 하면 얘야. 시점에 관련된 거. 일단 확인할 건 첫 번째, 어린 시절의 나는 그대로 보여줘. 특히 아버지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줘. 어른이 낸 시점에선 아버지에 대해 평가해. 아버지 그때 속으론 이랬었겠구나. 마을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어린아이 시각에서의 나는 관찰한 내용만 서술하고요. 어른이 된 나는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 사람들의 속셈이나 아버지는 이랬겠구나 의미를 파악합니다. 어린 시절일 때에는 관찰한 것만,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본심,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진시에 대한 인물들의 행동의 차이가 있죠. 요것들은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됐고, 오케이, 됐어. 다음 페이지. 이제 절정 부분이죠. 삼촌 돌아올 거예요. 어떻게? 구렁이의 모습을 한 채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넘겨봤더니 몇 장 남아있어? 한 4장 남아있죠? 네. 여기 97까지 하고 좀 쉴 거예요. 이렇게. 그 바람 어디가 있어? 96페이지지. 마루 위에 발돋움하고 자꾸만 입맛을 달면서도 어떻게 근치에 이렇게 꿍한 상태로 있던 월이라는 놈이 우리 집 개예요. 갑자기 토방에 내려섰지. 월이가 대문 쪽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이내 함성이 들렸습니다. 집에 개가 으르렁거리고 밖에서 와 시끄러운 소리가 나타나고 있죠.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 삼촌 오나봐.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췄다. 여기 보세요. 행동 묘사를 통해 심리를 간접 제시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여주기. 영어로 쓰면 show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우리 집안의 모든 식구 바짝 긴장했어요. 우리 식구들은 모두 긴장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직접 제시지.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모두 빠른 속도로 우리 집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손가락을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왔다. 올라갔대.
우리 집 대문이 왁자지껄 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죠. 마당 한복판에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어. 옆에 그림 보면 97페이지. 구렁이도 우리 집으로 오고 그 구렁이 쫓아서 애들도 우리 집으로 몰려오고 있어. 다시 본문. 눈에 뜨이는 것은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무래기들이었었다. 조무래기들, 세모, 얼라들. 그들의 손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체크 많이 할 거예요. 돌멩이, 기다란 나무깨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누구 때려잡으려고? 구렁이 때려잡으려고. 근데 구렁이는 누구야? 우리 삼촌이지. 삼촌은 우리 민족의 한 구성원이죠.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 돌멩이.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남의 집이니까 모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연거푸 기세만 올렸다. 어떤 놈이 돌팔매질을 했다. 구렁이한테 돌 던지죠.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걸 모았다.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 구렁이였었다. 눈 어림만으로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구렁이에다가 별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죽은 삼촌의 환생이기도 하고요. 1번. 그리고 밑에다가 또 쓸까요? 2번. 이거 우리 민족 전체라고 해도 됩니다. 구렁이는 삼촌이면서 우리 민족이지.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풋해 살아나면서 오금이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자, 아까 어디 있었지? 초록색으로 체크하고 있었었는데 초록색으로 체크. 오케이. 여기 또 다시 네모예요. 요만큼. 여기 네모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됐어. 그러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어른이 된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지.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는 고함을 지르고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돌아왔다. 나도 정신줄 놓은 얼라였었다. 남학생들 그렇지 않아요? 막 길거리에서 뭐 꿈틀거리고 있으면 일단 때려잡고 싶고 밟고 싶고 막 짝대기로 때려치고 싶고.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꾼 정의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들어가서 지게 짝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쥐어쥐었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집에 대문이 있고 내가 요렇게 서 있고 구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얼라들은 밖에서 요렇게 서 있고 남의 집이라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고 내 손에는 지게 짝대기가 들려 있고 이렇게 구렁이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단번에 요절낼 요량으로 작대기를 쥔 양쪽 팔을 높이 들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성큼 다가오더니 내 손을 잡았어. 구렁이 건들지 마 이거지. 누구야? 돌아보니 외할머니였었다. 이제부터 사건이 조금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마치 헌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었다. 자, 체크합시다. 누군가가 내 팔을 움켜잡았죠? 구렁이 못 때리게 했어? 할머니는 아! 하면서 마루 위에 고꾸라진 할머니. 이 두 개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야? 할머니든 외할머니는 생각하죠. 저 구렁이는 삼촌이다. 두 할머니가 전부다. 둘이서 싸우고 있었지만 구렁이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은 똑같아. 바로 이게 뭐야? 우리 민족의 공통의 정서야.
그리고 이 민족의 공통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 이 당시에 있었던 분단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거지.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념 차이로 인해서 싸우기는 했지만, 우리 둘이 생각이 달라서 싸웠지만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그냥 얘기 또 이끌어 나가면서 화해할 수 있는 거지.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은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속으로 무슨 소리를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놈의 새끼가 지네 삼촌인 것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다. 무엇보다 큰 걱정은 할머니의 졸도였다. 할머니 기절했어. 왜? 삼촌이 죽어서 구렁이라고 환생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식구들은 모두 안방에 내달려서 팔다리를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깨어나기를 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안을 이끌어온 건 누구야? 할머니야. 이제 지금부터 사건을 이끌어 나갈 건 누구야? 외할머니야. 외할머니가 할머니 대신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요거 학교에서 강조하실 거예요. 별표. 할머니의 졸도가 소설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할머니에서 외할머니로 바뀝니다. 외할머니가 문제 다 해결할 거예요.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결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거 됐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은 됐고, 그냥 할머니는, 구렁이는 죽은 삼촌의 현신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볼게요. 그 바람에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아무튼 구경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제멋대로 떼뭉쳐서 떠드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통 중에서도 누구?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건 오직 외할머니 뿐이었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이 외할머니는 놀라울 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수습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이 중요하냐? 할머니가 할 일을 대신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큰 일을.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진짜 진심으로 걱정했던 집, 아까 두 집 있었지. 구장어른과 진군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구렁이를 일단 보호해야 돼. 외할머니한테 저 구렁이는 누구야? 사돈총각이야, 사돈총각. 이렇게. 대문 밖으로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타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 앉아 있었다. 그래서 대충 느낌은 요런 느낌이야. 집이 요렇게 있지. 대문이 요렇게 있어. 집 건물들이 요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 뒤에 뭐 화장실, 변소 있었을 거고, 여기에 요렇게 텃밭이 있고, 여기에 감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지. 그래서 뱀이 이렇게 들어와서 텃밭 지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대가리만 낼름낼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요쪽에 이제 빠글빠글 몰려 있어. 이렇게. 원래는 집 안까지 들어온 사람이었어. 일단 다 내쫓으니까 어떻게 나가서 요 나무 근처에 이제 서 있는 거야. 나무 이렇게 담벼락에서 쳐다보고 있지. 누런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 낼름거렸습니다. 체크. 무엇에 되알지게 얻어맞았는지 꼬리 부분이 거지 반 동강 날 정도로 상해 있었다.
상처 입은 구렁이, 우리 민족의 상처 입은 모습, 그 다음에 하나, 두 개로 잘려서 너덜너덜하고 있습니다. 아, 남북의 대립으로 인한, 남북의 대립으로 인한 분단의 현실을 나타낸다 라고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까지 달아와서 어때? 밖에서 애들 이제 짱돌 던지는 거지. 외할머니 가만히 있나? 나는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고 할머니는 기절했고 외할머니는 수습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다. 둘 다 구렁이를 삼촌으로 생각합니다. 구렁이의 출현이 지니는 의미, 사건 전환도 되고요.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 해소 계기도 됩니다.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 할머니에서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위에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상처 입은 구렁이 누구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무력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시련고난. 상처 입은 구렁이 우리 민족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구렁이가 있는데 담 바깥에서 돌이 날아와. 할머니 완전 열받지. 돌멩이 땡기는 게 어떤 놈이냐?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너무 무서웠지. 팔매질이 뚝 멎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구렁이가 무섭지도 않나?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아래 똑바로 서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다행이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바로 위 머리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맞은 눈가를 요모조모 빛내며 자꾸 대가리를 숙여서 커뜩커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사돈 총각이 설마 나 해치겠어? 이런 확신이 있는 거지.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에 모아 합장했다. 이제 이 대사로 확실해져. 아이고 이 사람아, 집안일을 못 잊어서 이렇게 먼지를 찾아왔는가? 꼭 울어보채는 아이처럼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구렁이 보고 사람처럼 얘기! 했더니 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해서 할머니 욕하는 거 봐. 어떤 장사고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서냐? 누구냐? 썩 나와라! 이런 주리를 댈 놈 죽여버리려냐? 어디서 웃어? 이거죠. 할머니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창사고 빠진 잡놈이 히득거리고 있다. 주리로 어디 썩 나오니라. 이런 식으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죠. 아, 이 소설에서 방언을 사용해서 현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감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잡놈, 주리를 댄 놈이라고 하면서 요 정도면 욕이에요. 이 시기 저 시기까지 해야만 욕이 아니라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역시 현장감, 사실감을 주면서 할머니의 심리를 전달해주고 있지. 할머니 지금 화났어요를 보여주는 거죠. 화나지도 않았는데 욕하지 않잖아요. 외할머니의 대갈호령에 사람들은 쥐 죽은 소리도 못 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진짜 사람처럼. 자네 보시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 모두들 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 극적일날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길 어디로 가서 한을 풀고 저승으로 가라. 구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대가리만 두어 번 들였다 놓았다.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질이 아닌디. 어디 저승이 그렇게 가까운 데가 아닌디. 여기서 이러고 충구리고 쭈구리고 있으면 웅크리고 있어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하겠나만. 구렁이하고 삼촌하고 공감하고 있는 거죠.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노친께서 이러고 있는 꼴,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내 걱정이 아니라 누구 걱정해주고 있어? 할머니 걱정해주고 있죠. 쟤랑 나랑 싸웠는데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을 때 제가 자꾸 보살펴줘. 화해해야지. 화해의 실마리.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며 조용조용 말을 건넸다.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움직일 기척이 없었다. 아직 한이 풀리지 않아서.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알려주었는데 그게 뭐냐. 모습만 보이고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데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라고 했었다. 빨간색 체크. 머리카락을 태워서 냄새를 피워주면 됩니다. 무속신앙인 거지. 외할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려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른쪽 위로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이 구렁이가 갈 길 가면 한이 풀린다는 얘기인 거겠네요. 구렁이를 대하는 외할머니의 태도, 무속신앙, 이 말 자체가 중요해요. 삼촌의 한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삼촌의 원한을 달려주려고 구렁이를 달려보낸다. 밑줄. 삼촌의 한은 결국에 우리 민족의 한으로 확대될 수가 있고, 그러면 삼촌이 한을 풀면 우리 민족의 한이 풀리는 걸 수도 있지. 다음 페이지. 할머니 아까 기절해서 지금 누워있죠.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막 팔다리 주무르고 있어.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누워있었다. 여러분들 혹시 뭐 기절해 본 적 있어요? 난 요새 매일 밤에 기절하는 것 같은데 머리만 대면 와 어쩜 이렇게 자지? 숨은 겨우 씻고 있다 해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할머니 주변에 서서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여기 속수무책 괄호 대책 없어. 사색이 다 되어 그 의원이 도착하기만 기다리는 식구를 향해 나는 다급한 용건으로 말했다. 그냥 다짜고짜 할머니 머리카락 주세요! 라고 해서 뛰어들어갔겠지. 누구에게라고도 할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엉뚱한 소리로 들렸었던 모양이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에 어떻게 소용이 되는지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동안 외할머니는 구렁이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는데 어머, 할머니는 언제 그렇게 준비해 왔는지 마치 매뉴얼에 있었던 것처럼 음식을 몇 가지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 고사리, 나물, 대접에 담긴 냉수도 있었고,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땅에 내려놓은 다음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내려다보았다. 나무에 구렁이가 있을 거고, 할머니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밥상을 하나 차려주고 요렇게 밑에 서 있지.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요구라도 하고 가서 눈으로라도 봐라.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할머니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집안일은 아무 걱정 말고 번거름 한을 풀고 얼른 저승 가시오. 너희 어머니께서 괴로워하고 걱정하니께.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가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고 그 위에 할머니가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요즘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머리카락 태우는 냄새 맡아보고 그러나?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어느 시대를 살았길래 그런 실험을 학교에서 했지? 단백질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을 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희한한 광경에 사람들이 탄성을 울렸다.
아무리 타일러도 꿈쩍하지 않고 그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누구? 할머니 머리카락 태우는 냄새를 맡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감나무의 몸뚱이가 풀리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잠시 머뭇거린 다음에 꿈틀꿈틀 외할머니로 다가왔고 한쪽으로 비켜서 주면서 길을 터주고 뒤를 따라가면서 할머니는 오이 오이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거리고 뒤틀거리면서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어담고 어때? 하늘 푸른 거지. 내가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개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까 짖고 있었던 우리 집 개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랭이 사이에 감춘 월이란 놈이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 뒤통수에다 대고 앙 짖고 있었던 거지. 사실은 뭐 이렇게 구렁이가 사람이네, 머리카락 냄새 맡으면 뭐 없어지네, 뭐 그러지만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하지만 작가는 이건 거야. 진짜 작가도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정서적 화합으로 이념 대립을 극복할 수 있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민족의 동질성은 뭔데? 구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생각이 똑같은 거지.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생각이 똑같은 게 동질성인 거지. 그것은.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정도 되겠지. 다음 페이지. 꼴값을 하느라 월이는 마루 밑에서 기어 나와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짖어대고 있었다.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 빨간색 체크 잘 물어볼 겁니다. 몸뚱아리가 너덜너덜하죠? 민족의 상처, 역사의 상흔 위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까? 분단.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리면서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의 빈 땅으로 천천히 지나갔다. 오이 오이. 외할머니의 쉰목청을 받으며 그것은 우물을 거쳐 넓은 뒷안에 완전히 통과했고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네. 뒤통수에다 대고 외할머니가 얘기해주지.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몸뚱이나 치말 성이어서 먼 걸음 편안히 가쇼. 뒷일은 아무 걱정 말고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구렁이한테 뭐가 고마워? 한을 풀고 가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거지. 아, 우리 사돈 어른도 이제 조금 걱정거리 하나 덜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출 때까지 우물 곁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를 배웅하는 외할머니의 말과 행동에는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했죠? 한을 풀고 저승으로 잘 가라. 우리 민족도 한을 풀고 그만 이념 대립 그만하고 화해했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빨간색으로 밑줄 긋을 거예요. 외할머니가 무속신앙에 근거해 구렁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 장면에서는 민족의 아픔이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될 수 있다. 이게 주제라고. 이념 때문에 싸웠지만 공통된 정서를 통해서는 화해할 수 있을 거예요. 됐고 됐어. 오케이. 밑에 구렁이의 기능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속신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여기 화해의 계기가 됩니다. 이념 대립도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누군가하고 이렇게 싸우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를 이렇게 좀 요청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성격 되게 좋네. 난 그걸 잘 못해. 다음 페이지. 이제 끝이 날 겁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어. 조금만 더 힘내면 돼.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지죠? 끝나가는구나 하고서 살펴봤더니 한 장 반 정도 남아있죠? 아니에요. 뒤에 학습활동도 같이 할 거니까요.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너무 우연치고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 그 서너 시간 동안 무의식의 세계에선 서너 달 여행하는 듯 할머니는 일어나자마자 휙 돌아다 보면서 첫 마디가 뭐야? 갔냐? 진짜 구렁이를 삼촌으로 생각하고 있었네. 이 맑은 정신을 찾고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 고모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할머니가 까무러친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얘기해 줬습니다. 여기 그냥 체크만 할게요. 요약적 제시. 이런 식으로 요약적 제시를 하면은 어때요? 사건의 이 소설에 있어서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지. 사건 진행 빠르게 해주는 거죠. 요약적 제시 안 해줬으면 여러분들 앞에 읽은 한 3장 또 읽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외할머니가 사람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서 타의른 이야기, 할머니 머리카락 태워준 얘기, 대밭 속으로 살아줄 때까지 데려다준 이야기. 여기 살펴보시면 요만큼 묶어놓은 거 요약적 제시한 부분에서의 주인공 누구야? 외할머니지.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모자라면 엄마가 옆에서 보충해줬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런 거죠.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거고요. 아들에 대한 슬픔이 있었을 거고요. 그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라면서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아유 우리 사돈어른 너무 고맙네 라면서 고마움도 있을 거겠지.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케이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해라 라고 분부했다. 둘이서 사이가 나빠지면서 서로의 왕래가 없었는데 모시고 와라 이거지. 이제 화해할 거예요.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는 벌써 오래전부터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버린 이후로 언제 이후로 빨갱이들 다 쓸어가 버려라 라고 했었던 그 사건 이후로 처음 있는 큰 방 출입이었었다. 고맙소.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간신히 외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는 꽉 메었다. 아유 사돈도 별싫은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아무르지 못했다. 왜? 이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공통점이 또 하나 생겼어. 뭐가 생겼어? 둘 다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 그것만한 서로의 위로가 되는 일이 없지. 야한티스 얘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랴.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스러웠었는고 하면서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죠.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니께 그런 말씀 그만 드시고 얼스어서 매미나 잘 주스지시라오 라면서 위로해주고 있죠.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빨간색 체크. 할머니가 손을 내밀고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화해하죠. 갈등이 해소됩니다. 한동안 말을 못 짓었다. 할머니 쪽에서 아직 남아있는 근심. 아유 탈없이 잘 거기나 혔는지 몰라라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됐고 오케이 옆에 네모칸 하나 맞히면 되는 애들 있네요. 갈등의 상황과 해결 방식. 이념의 차이를 둔 아들 때문에 갈등을 겪었지만 해결 방식은 어때? 우리는 이념이고 그런 거 나발이고 아무것도 몰라. 무속신앙을 통한 정서적 합일, 모성애를 통한 서로에 대한 용서와 화합.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둘이 같은 처지야. 자식이 죽었어.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는데 자식상 치르는 그 장례식장 있잖아요. 거기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 거기 가서 숨 쉬는 것만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 자식을 먼저 보내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아유, 우리 새끼 잘 갔을래나 몰라. 영녀 마시란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치음시나 사분댁 터져 놀았을 택택히 하고 있을 것이요. 죽어서 저승 가가지고 사돈댁집 잘 지켜주고 있을 겁니다.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의 기운이 깔아앉아서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할머니가 잠들도록 기다리면서 병간호 맡은 고모만 남기고 모두들 큰 방으로 물러나왔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죠. 아들에 대한 슬픔, 고마움, 아쉬움, 그리움, 안도감. 얘는 시험 문제 나와 봐야 틀린 것 찾기 정도겠지. 옆 페이지에 나와서 한 20번 문제 정도처럼 밑으로 내려와서 어쨌든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화해합니다. 대립했지만 구렁이의 출연을 통해서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하고요. 손을 맞잡는 데가 민족적 동질성, 화해를 보여주고 마지막 한 군데만 체크할게요. 사랑의 힘과 무속신앙이라는 공감대가 두 할머니를 화해시켜줬고 서로를 위로하게 해줬죠. 두 할머니가 화해를 했다? 우리 민족도 화해하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민족 갈등의 극복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뭐 요렇게 장면을 보시면 되고 손잡고 화해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거겠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본문 진짜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할머니 곧 돌아가실 거라고. 이렇게 한번 그렇게 충격받았는데 금방 회복하나. 그날 저녁 할머니는 또 까무러치고 먹었었던 미음과 탕약을 토해버리고 다음 날부터는 육체의 운동장에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오면 정신 차리고 나가면 정신 잃고 숨바꼭질을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일주일을 더 버텼다. 안에 있는 아들, 밖에 있는 아들을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음식 준비하고 작은 아들 올 거라고 그렇게 준비하는 건 그 힘은 어디서 났을까? 어떻게 밤에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 들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 할머니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놀라운 기력이나 며칠 동안 식구들 들들들들 볶아댈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에?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지. 마지막 순간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처럼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할미가 옛날에 너 보고 사람 백정이라고 했는데 그래 니리 어린 놈이니까 초콜릿에 넘어갈 수가 있지. 다 이해한다.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할머니와 나도 이제 화해를 했죠.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소설이 이렇게 끝납니다. 빨간색 네모.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민족의 비극이 종결됐다. 여기 보세요. 장마였다야. 장마 끝났다지. 장마 끝났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한 줄 띄워져 있어서 여운을 줍니다. 전체 내용을 함축합니다.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루한 장마였다. 과거형.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된 거였다. 장마 끝. 우리 민족의 비극 끝. 민족의 비극 종결을 상징해 줍니다.
됐고 나머지 것들 전부 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아우 큰일 났고 수고했어.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몇 장 정도 남아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 아니야, 이거 손 대면 또 금방 끝나. 요거 끝나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거려주고 잘했다고 서로 위로해줘. 이렇게 장마를 감상하고 구성 단계에 대해 중요 사건을 정리해보자. 소선 줄거리 요약하라는 얘기인데 패스! 2번 이 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해보고 그 근거를 찾아봅시다. 할머니 아들에게 강하게 집착하고 있어. 무속신앙 믿고 있죠. 무당말 듣고 있고요. 구렁이 보고 기절하셨으니까. 외할머니 침착하고 지혜롭고 무속신앙 믿고 있어요. 마치 매뉴얼처럼 촥촥촥촥 준비됐었던 것처럼. 나는요, 애가 분별력이 부족해. 1년의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해. 구렁이가 삼촌인 줄 모르고 지게 짝대기로 내리치려고 하죠. 얼라스럽게. 다음 페이지.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상황에 대해서 왜 할머니하고 싸우게 됐는지 다 이해하셨을 거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하실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은요, 외적 갈등 중에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인데 크게 하나 작게 하나죠.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의 갈등 하나, 할머니와 나의 갈등 하나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 갈등은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재밌으니까. 왜?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주제가 드러나니까. 다음 페이지.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화해해요? 한 집안의 노인 둘이 화해했음 끝 이건가? 아니야. 할머니 둘이 화해했다라는 건 민족의 이념적 갈등이 정서적 합의를 통한 용서와 화해로 해결될 수가 있음. 민족의 공통된 정서를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음. 이거죠. 소설의 제목과 배경이 뭐예요? 장마. 장마는 뭐라 그랬어? 징글징글한 거지. 너무 힘들어. 1차적으로 누구한테 힘들어? 이 집 가족에게 있어서 힘들어. 크게 봤을 땐 우리 민족 전체로서도 힘들어. 근데 결국은 장마가 끝나죠? 비극이 해소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나는 주말에 비가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놀러가는 놈들. 올해도 빨리 비가 확 와가지고 그냥 벚꽃 홀랑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한 3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 저기 벚꽃 구경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게 진짜 중간고사 직전인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못돼 처먹었네. 에휴. 별표. 이 글의 시점 뭐였었지? 1인칭 관찰자 시점. 얘를 서술로 바꿔볼 거래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거래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서술자가 3인칭. 소설, 작품, 바깥에 위치하면서 인물들의 심리를 모두 다 알고 있지.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공중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동만인의 식구들은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소리가 뭔지 궁금했던 동만이는 1인칭이었으면 나였었는데 나는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당 한복판에 동네 아이들이 아우성을 질러내고 있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동만이 세상에 동만이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지. 확실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자, 밑에 살펴봅시다. 소설과 비교했을 때 이 소설, 서술자의 시점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금 읽은 보기의 시점은 3인칭 시점, 속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이 글의 서술자를 할머니로 바꾸면 사건 전개나 서술은 할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지. 할머니의 심리는 잘 드러나겠지. 근데 기절했을 때 동안에 일어난 일은 하나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사건을 알려주려면 고모나 이모의 입을 빌려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약간 재미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 할머니가 서술자가 된다면 할머니의 마음은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지만 다른 사건은 세세하게 서술하기 어려울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건 별표. 굳이 동만이라고 1인칭 서술자, 약간 얼빵한 얼라를 서술자로 내세운 이유는 뭐예요?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거운 주제를 직접 다루지 않으면서도, 그렇지, 동만이 입에서, 나의 입에서 이념이니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주제는 확인하시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치악산에 관련된 이야기 패스. 됐어 111쪽 112쪽 자 잠시 일단 정지.